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국 2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자동차 강국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경쟁력 강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냐? 독일, 프랑스, 영국은 2030년 혹은 2040년까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소기 자동차를 판매 못합니다. 이제는 친환경이 부자를 만드는 시대예요.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지난해 굉장히 중요한,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한국은 자동차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국 2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왜 이런 2위에 올랐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기차가 큰 공헌을 한 건데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가 지금 판매량을 끌어올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격변기에 놓여 있는데요. 중국산 전기차가 자동차 강국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통 자동차 제조 강국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위협적인 경쟁력 국가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지금 떠오르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 경쟁력,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기사를 같이 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기사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카마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한 기사 내용인데요. 지난해 2022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는 31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4.4% 증가해서 세계 2위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개념이 안 잡힐 텐데요.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면은 좀 쉬울 거예요. 1위는 현재 일본입니다. 전 세계에 약 320만 대를 수출하고 있어요. 2위는 지금 독일이 밀렸어요. 2위에서. 원래 독일이 2위였는데 지금 261만 대. 그럼 한국은 얼마일까요? 한국은 지금 230만 대로 6위입니다. 그래서 왜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2위로 뛰어오르냐? 중국은 비아디 같은 전기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이 비아디는 이미 발표를 했어요. 이제는 전통 석유 자동차를 제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기자동차만 생산한다고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5월 기준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모델 10개 중에서 7개는 BYD하고 SAIC 등 중국 자동차 모델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10개 중에 7개가. 그래서 이처럼 중국의 이 전기자동차 앞으로 어떤 시대의 변화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세계시장에서 과연 전기자동차를 앞세운 중국이 지속적으로 미국까지 위협할 정도로 지금 자동차 격변 시대에 세계 톱으로 이제 강국으로 완전히 매립할 수 있지. 각 나라는 지금 주시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지금 발표한 이유가 중국이 이런 부상을 제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배경이.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할 경우에 미국은 또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 입지 변화가 어떻게 될까?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분석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지금 현 상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이 상황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냐? 중국은 지금 전기자동차 2022년도에 얼마를 생산했냐면 688만 대.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93.4% 성장했어요. 그리고 연속 8년 세계 1위입니다. 연속 8년 전기자동차. 쉽게 말하면 이 한 섹터가 98% 이상 성장한다는 거는 놀랍게 폭발 성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지금 폭발 성장하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인데 일단 우리가 보통 전기자동차 하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하나는 순수 전기자동차. 하나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그러면 이 지금 말씀드린 688만 대 중에 순수 전기자동차는 536.5만 대, 성장률이 81.6%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잖아요. 지금 151.8만 대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50%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들이 지금 전기 자동차를 이제는 소비하는 게 이제는 완전 자리 잡았는데 완전 자리 잡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장 점유율이 25.6%입니다. 25.6%면 1년에 4대 팔리면 4대 팔리면 한 대는 전기 자동차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성장률이 빠르고 순수 전기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 그래서 536만 대, 하이브리드는 151만 대 이런 구조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수출입니다.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글로벌 경쟁력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가 중국 수출이 얼마냐면 67.9만 대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습니다. 예, 이쪽에 수출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톱10 톱10 그룹에서 중국이 지금 세계 회사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만 한정해서는 중국이 6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파워가 막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경쟁력 강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전기 자동차가 가려면 인프라가 우선이 돼야 돼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전기 자동차만 만들어가지고 팔 수 있냐? 못 팝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아파트 문화잖아요. 그럼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도 있지만 여기에 서울을 보면은 이게 새롭게 아파트를 부시고 새롭게 새 아파트를 일으키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옛날 아파트가 많잖아요. 70년대 80년대 아파트. 지금 여의도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전기 자동차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지금 새로 짓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다 지하 그 주차장에 전기 충전기가 다 있죠. 배터리 충전기가. 근데 옛날 그 아파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설치할 수 있냐?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거기 다 기존 기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에 또 이게 충전기 할 수 있냐면 주민 동의를 거쳐야 되고 뭐 거기 몇 명만 밖에 하도 못하고. 그래서 한국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되게 복잡해요. 이게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생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은 전기 자동차 생산하면 방향이 하나밖에 수출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일단 중국이 왜 이렇게 폭발 성장했냐?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은 전국에 걸쳐서 그 큰 나라가 전국에 걸쳐서 충전소가 521만 개, 배터리 바꿔주는 교환소가 1973개. 무슨 말하면 이게 충전 인프라가 급속하게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근데 이게 배터리 충전소가 충전도 중요하고 바꿔주는 교환소도 중요하지만 폐배터리 회수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 회수하는 이 또 회수 장소도 10,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런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생산하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거죠. 수시로 충전할 수 있고 수시로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배터리 회수도 수시로 할 수 있고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거 사는 게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지금 관련 산업 에너지들이 보고한 이 내용 보면은 올해는 지금 40% 이상 성장. 그리고 전체 시장 아까 중국은 25.6%라고 했죠. 올해는 40%. 그래서 거의 절반이 신재생 전기자동차로 지금 바뀔 예상이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전기자동차가 1,000만 대, 중국 국내에서 1,000만 대가 달리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를 앞으로 2025년에는 거의 70%까지 지금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도전이 뭐냐? 일단은 보조 정책이 없어졌습니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전기자동차 사면은 뭐 5천만짜리면 정부에서 2천만 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중국 이제 이런 거를 다 없앴습니다. 없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자체 가격을 경쟁력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중국 전기자동차를 해외에 나갔을 때 경쟁자가 누구냐?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번에 그 실적 보고회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넘어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제품으로 지금 전환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은 가장 경쟁력이 있고 무서울 정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 상하이에서 전기자동차 절반을 생산합니다. 전 세계 자기 공급의 절반을 지금 테슬라는 1년에 180만 대 공급하거든요. 절반은 중국 상하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한 데는 자체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할까? 테슬라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테슬라는 이제는 원래는 가격으로 승부를 안 했는데 작년부터 가격을 다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사람들을 사게 하려면 가격이 다운돼야 된다. 어떤 사람 사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산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세계 이쪽으로 1위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중국 기업들은 테슬라하고 경쟁하는 입장에서 이익 공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충분한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결국은 가성비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기술 개발이 더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전기자동차는 옛날에 그 석유 자동차하고 다릅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시대에는 중국이 자동차를 소비하는 대국이 아니라 자동차 강국으로 가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전통 세계 자동차 시대에는 중국은 외국 기업, 세계 대단한 그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하고 중국 내에서 50대 50으로 합작 기업으로 지금 몇십 년 해왔는데 기술 확보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 계획개방 이래 대부분 정책이 많이 성공했지만 가장 실패한 영역이 자동차 산업이고 그래요. 그래서 석유 자동차 시대에는 에너지 기술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자동차 산업에서 어떻게 이 전통 강자를 이길까 생각해 본 게 전기 자동차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석유에 의존하지 않아요. 첫째. 중국 석유 수입국이니까 여기 휘둘리지 않게 되죠. 전기를 쓰게 되면. 두 번째,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전기 자동차는. 그러니까 노트북에 4개 바퀴를 달리면 그게 전기 자동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아까 말한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당 부분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각자의 의견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이런 인프라가.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공산당 정부에서 쉽게 일사천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책 추진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인프라 쫙 지방별로 까는 게. 그래서 2020년 11월에 중국 국무원 방공실에서 이런 문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35년. 제가 번역해드리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기획이라고 해서 2021년부터 2035년까지 15년의 노력을 거쳐서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을 국제 선진 수준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는 질적인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제 경쟁력을 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관련 산업 정책과 지금 정책 발표를 계속 이어가면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영역에서 세계를 지금 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에서 지금 중국하고 같이 가는 지역이 유럽입니다. 유럽은 지금 이미 다 발표를 했어요. 언제부터 이제는 석유 자동차를 판매 안 시키겠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는 석유 자동차를 판매 못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2030년 혹은 2040년까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석유 자동차를 판매 못합니다. 유럽은 이제는 딱 정했어요. 이제는 석유 자동차를 안 파겠다고. 그래서 시대는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가 스마트카하고 이게 기술이 AI, 빅데이터, 스마트카 지도와 융합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가 이제는 자동차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이 옛날에는 통화였잖아요. 통화 기능인데 지금 우리 핸드폰 통화 기능이 누가 지금 직접 통화하는 게 많지 않다. SNS 기능, 디바이스로 작용하잖아요. 우리가 SNS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처럼 앞으로 자동차는 교통 이동 도구로서는 기능이 그냥 부차적인 게 되고 핸드폰이 통화 기능이 부차적으로 된 것처럼 앞으로는 스마트 디바이스로서 자동차가 가장 부각이 될 겁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하나는 스마트 자동차. 그래서 이쪽으로 소프트 파워 능력 개발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시대가 오면 생각해봐요. 제가 옛날에 안유활동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테슬라 스마트 자동차가 서울의 곳곳을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자체가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서울의 모든 지역의 지도가 자동으로 테슬라 본사에 돌아가요. 그러면 한국의 데이터가 테슬라가 다 갖고 있어요. 교통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그러면 구글이 지금 전 세계 대부분 나라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걸 미리 파악했기 때문에 사실 1990년부터 2006년 그리고 2012년 그리고 2021년 이번에 말씀드린 그 문건까지 해서 여러 차에 걸쳐서 중국은 새로운 시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로 세계적인 이런 선도 국가로 가겠다고 꾸준히 지금까지 추진해 왔어요. 중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로 봤을 때 상당 부분 국제 선진 경쟁력을 갖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여기서 계속 선도를 더 갖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이 뭐냐면 하나는 배터리, 한 개는 전기 모터, 그리고 전자제어. 이게 제일 중요한 세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는 더 안전하고 더 오래 쓰고 더 멀리 가고 이런 문제가 에너지 밀도 향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리고 전기 모터나 전자제어 그리고 스마트 소프트 파워 이런 플랫폼 영역에서 중국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각 가정에서 쓰는 가정용 충전기를 많이 보급하려고 해요. 집에서 요만하고 놓고도 자동차를 딱 깨면 충전이 되도록. 지금 앞으로 이쪽 영역의 성장이 352% 넘게 지금 기대가 됩니다. 중국은 이쪽 영역으로 이렇게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석유 자동차 시대에는 현대자동차, 기아 이런 스타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 자동차 산업은 석유화학 그리고 반도체, 조선 선박 이런 전통 중공업과 같이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근데 지금 석유 자동차 시대에 미국,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지금 주가가 지금 뭐 거의 20년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유럽에서 이제는 석유 자동차 못 팔게 하는 이제는 시대가 저문 겁니다. 이제는 친환경이 부자를 만드는 시대예요. 여러분. 과거는 석유 우리가 대왕, 뭐 이런 석유 부자 나타났고요. 오펙이나 다 이런 데 석유 부자죠. 오일머니. 앞으로는 친환경이 부자를 만드는 시대가 왔어요. 그럼 친환경 부자를 만드는 섹터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가 있습니다. 관련 인프라 기업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세계 500대 부자에 들어간 사람들의 90%가 다 친환경 쪽으로 하는 기업체 오너들입니다. 예를 들면 BYD, 예를 들면 CATL, 예를 들면 니오, 셔펑 이런 애들 지금 다 세계 500대 부자 안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친환경이 이제 부자를 만들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완전 변화시켰어요. 테슬라 자동차가 나오기 이전에는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 엔진 특허를 우선적으로 확보해버려서 기득권을 계속 확보해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딱 출시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게임이 체인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게임 룰이 바뀌었어요. 자동차 업계의 게임 룰. 그래서 한국은 전기 자동차 잘 생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프라도 잘 구축해야 돼요. 만약 국내에서 이런 기득권 때문에 인프라가 잘 안 되면 중국에 빨리 가서 중국의 그 잘 깔린 인프라 군축을 활용해서 빨리 중국에서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중국 간 겁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15년이면 할 일을 중국엔 3년이면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다 관리했으니까 빨리 한국 자동차 중국에서 한번 최첨단 이런 전기가 빨리 굴려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 진출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쪽에서 미래 부자가 우리가 과거에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런 새로운 신흥 부자를 한국이 만들었잖아요. 앞으로는 친환경 쪽에 한국 부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나오기 힘들어요. 잘하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대단한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세계에서 굉장히 키우는 전략밖에 지금 단기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좀 더 오픈되고 좀 더 자신감 갖고 세계 자동차 이런 전기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최신 첨단형 스마트카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를 바랍니다.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닥사에서 이 위미지 상담 페이지에 처리를 한 게
지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센터장님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네. 예. 그러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 위믹스가 뭐 공시라든가 이런 게 실제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판단하는 건가요? 정말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은데 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이 지금 왔는데요. 지난 2022년은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악재의 연속이었습니다. 5월에 테라루나 사태가 터졌고요. 또 지난 11월에는 FTX 세계 3대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낸스 세계 1위 거래소도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대형 사고가 줄줄이 터지면서 사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이터를 실제 보면요.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고요. 참여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커져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참여하는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30여년간 금융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오랫동안 애쓰셨고요. 또 현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금 대표 거래소 업비트에서 투자자 보호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이혜봉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력을 보니까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현장 자문단 부국장 하셨고요. 네네. 또 증권감독원에도 계셔서 우리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의 뭐 대부분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가상자산 시장 쪽에 지금 오셨는데 전통 금융업에서 지금 현재 가상자산 업계에 와서 우리 투자자 보호를 애쓰시게 된 뭐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중요한 계기는 교수님도 잘 아시는 용어인데 시큐리티죠. 네. 이게 증권인데 그렇죠. 이 네. 증권형 토큰 하면 시큐리티 토큰인데 그렇죠. 이거를 네. 보안 토큰이라고 이제 잘못 오역해서 네. 쓰는 경우도 많고 그랬어요. 네. 제가 아, 이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암호자산 관련해서 글로벌 네. 규제 동향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경우 이 계기는 이제 비트코인 백서죠. 이게 철학적 통찰하고 네. 또 당시까지 연구된 모든 기술의 총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 제대로 된 국내 번역본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번역본을 감독원에 만드셨군요. 있을 네. 때 또 제공해 드리고 또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많이 드렸고 또 이제 FATF죠. 네. FATF라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자금세탁 네. 방지 관련해서 이제 그 가상자산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그 트래블 룰 적용이라든지 이런 네. 지침 가이던스를 냈는데 당시 번역 여건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번역을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그동안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야 이건 금융은 아니다. 그렇죠. 이 분야는 누군가는 할 거다 이렇게 네. 해서 좀 방치되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 제도와 논의가 이제 점차 심도 있게 진행되고 관련 지침들은 속속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는 어떤 가이던스도 없고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또 시장 참여자들을 안내하는 가이던스, 가이드라인도 안 나온 상태.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 금융 부분에서도 한때 선진국에 많이 뒤처지곤 했지만 이 디지털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의 내용이 국내에 소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차에 가장 신뢰받는 디지털 자산 1등 거래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업비트에서 네. 또 권유도 있었고 해서 그러한 그 자료들 네. 번역하고 투자자들에게 정말 믿을 수 있게 이렇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게 이쪽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합류하게 됐고 투자자 네. 보호센터를 만들면서 제가 센터장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금융업계에서는 대표적인 경제 관료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블록체인 이쪽은 한 영역이 IT 기업들이 주로 혹은 엔지니어들이 주로 많이 인볼브돼서 금융을 모르는
친구들이 사실 지금도 그렇거든요.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테라로나 사태도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그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를 보고 바로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데 이쪽 경제학적 배경이 없는 친구들은 순수 엔지니어가 만들게 되면 그걸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정통 경제 관료라서 저는 우선 질문하고 싶은 게 여기 지금 어쨌든 이 업계에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셨나요? 뭐 어느 코인이든. 제가 비트코인 백서를 번역했으니 네. 안 했을 리는 없겠고요. 네. 연습 삼아서는 했지요. 그래서 하시면서 결국 지금 또 거래소에 거시잖아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투자자들이 관심 갖는 게 지금 굉장히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대해서 안 좋게 보거든요. 결국 암울하게 보는데 전문가로서 지금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네. 좀 전에 하신 말씀 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핀테크 현장 자문단에 네. 있으면서도 강조했던 말이 네. 이 PM이 필요하다. 네. 이 프로젝트 매니저. 그렇죠. 네. 이쪽의 개발자 영역에서는 자기들이 맡은 업무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이쪽 제도권 금융 분야에서는 분명한 그 원칙들이 있어요. 네. 뭐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 공정성, 그리고 네. 투자자 보호 원칙의 네. 가장 핵심이 알고서 투자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이런 뭐 푸대자루에 여기 돼지가 있으니 나를 믿고 사라. 네. 이렇게 하면 진짜 믿어야 될까요? 그냥 사야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한번 네.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 예. 네. 뭐 7, 80년 됐죠. 1910년대부터 마련된 증권 투자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중요한 정보는 공시하라는 거죠. 네. 알려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정보를 알고서 비로소 투자자 스스로 결정했을 때 자기 책임 투자 원칙이 적용되는 네.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양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PM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핀테크라든지 신기술 네. 적용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상자산이라고 할 때 이 가상하니까 이제 가짜 같은 생각이 네. 좀 들지요. 맞아. 그런데 이제 네. 그것은 버추얼이라고 하는 건데 이 버추얼은 사실 컴퓨터 공간이죠. 컴퓨터의 기능을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그 컴퓨터 공간에서 네.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짜는 아니죠. 저희가 이제 가상 공간. 네. 네, 코로나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버추얼 미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버추얼 네. 미팅은 컴퓨터 공간에서 비대면 접촉을 그렇죠.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을 다 하는 그렇죠. 그런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디지털 가상자산, 디지털 암호자산도 뭔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구현을 했을 때 그런 기술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그런 기술을 매개로 하는 어떤 프로덕트라든지 네. 아니면 프로젝트 네. 아니면 프로토콜 자체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비트코인 백서에 구현된 아주 그 기본적인 그 철학적인 네. 배경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증권형 토큰 분야로 가게 되면 이것이 그 본질이 무엇이냐, 경제적 실질. 네. 이 경제적 실질을 얘기할 때 그 포인트는 자금 조달이거든요. 네. 만약에 자금 조달이라고 하면 증권을 매개로 한 취득 권위의 상대방인 그렇죠. 투자자들에게 뭔가 알려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들을 적절히 보호할 뭔가의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장치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상거래 원칙, 네. 관습은 네. 지켜야 된다. 이런 네. 것이라고 보면 기술적인 수준은 상당 부분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한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노년층, 네. 중장년층 네. 이런 자금을 노리는 다단계 투자 사기도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당장이라도 이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그 개발자들도 네. 그런 그 혁신적 성장을 네. 제대로 할 수 있는 네. 또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울타리가 이제 갖춰진다고 하면 그 안에서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이죠. 2022년에 핵심적인 키워드로 나왔던 것이 그 responsible innovation입니다. 네, 그 책임 있는 네. 금융혁신이라는 것이 글로벌 규제 제도를 강구하는 그 핵심
화두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럼 무엇이 책임이 있는 그 혁신이냐 네. 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이제 솔루션들, 해법들이 제시되고 그것이 미카라든지 또 미국에서 네. 논의되고 있는 각종 법률, 네. 법안에 이제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이런 주제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금융산업, 새로운 산업 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이 저기에 들어와서 규제란 제도란 정책이 들어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 네거티브 규제해서 발전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갖고 좀 뒤에서 보면서 다시 규제 제도를 되는 게 맞는지 이번 가상자산 시장을 예로 들어서 같이 일부분에서 얘기 나눠보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온 거 보면 가상자산 시장은 일단은 규제는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사실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금융 관련 기관 저기 금융위도 그렇고 금강 이쪽에다 굉장히 들수록이면 규제를 안 하면 자기네 역할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많은 어필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나온 내용 중에 위믹스 상장 폐지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디지털 자산거래 협의체 우리가 닥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5월 그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계기로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위믹스 상장 폐지 사건을 저는 보면서 우리 센터장님이 생각을 들어보고 저는 여기에 대해 명확한 제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닥사에서 이 위믹스 상장 폐지에 이렇게 처리를 한 게 지금 조사자 보호 측면에서 센터장님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네. 예, 또 좀 전에 말씀 주신 네.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네. 관련해서 네. 해보면 이 분야는 금융이 아니다라고 네. 했던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어려운 분야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금융 당국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그 과로 업무가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08년에 이제 이 비트코인 백서가 나온 이후로 2013년 또 17년 이런 두 번의 피크를 거치면서 또 많은 투자자들 또 일부는 뒤늦게 합류한 투자자들에게 이제 피해도 많이 있었고 손해도 많이 있었고 그럼 어떤 제도를 강구해야 되는지 기존의 금융, 증권,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있었던 제도적인 규칙들 공시라든지 공시에도 이렇습니다. 이 금융 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금융 수익에 관한 약속을 사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네. 내 돈을 주고 증권이라는 약속을 게, 산단 그렇죠. 말이죠. 약속을 사면서 리스크도 떠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떤 리스크인지 어떤 약속을 하는지 약속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렇죠. 저 사기 경험이 있는 자는 아닌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히 밝히고 약속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수시 공시, 그렇죠. 정기 공시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자기는 약속대로 다 이행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그렇죠. 독립적인 제3자죠. 네. 안유아 교수님처럼 이제 통찰력을 갖춘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회계법인 뭐 이런 외부 감사인들이 감사해서 감사 보고서도 제공해주면 비로소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부가 혼자서 감당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OECD가 아주 현명한 해법을 내놨어요. 2006년 3월 달인데 네. 이런 문건을 냈습니다. Background Document on Public Consultation이라고. 이 Public Consultation은 공개적인 협의입니다. 네. 이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이 협자에는 10십자가 있고 힘력자 그렇죠. 3개가 있어요. 예, 예. 10사람의 힘을 합치면 뭔가 이게 요즘 말로 집단 지성이거든요. 네, 네, 네. 정부 혼자서 하지 말고 이 정부가 이러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 기존 규제 원칙을 적용해 보니 우리 입장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밝히는 네. 어떤 토론의 기초 문건, 디스커션 페이퍼를 이렇게 먼저 공개합니다. 그렇죠. 시민사회에 네, 대해서. 네, 네. 그럼 시민사회에 있는 업계, 학계 전문가분들이 의견 제출 기간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의견들을 활발히 그렇죠. 제시를 하죠. 그러면 당초의 정부 당국자들, 규제 당국자가 그들의 시각 내에서 정리했던 입장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합리적인 그 논거가 제시될 수도 그렇죠.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수렴하게 되면 이거를 토대로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 가게 되면 공동체 구성원이면 누구나가 지켜야 할 규칙과 제도
즉 그렇죠. 규제라는 이름으로 법에 반영되고 강제 집행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OECD 선진국 그죠? 경제개발 협력기구죠. 이 회원국들은 다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각 나라별로 이제 제도적인 법적인 그 배경이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이제 규제 변경, 규정 변경, 법제 변경 이렇게 할 때 예고는 합니다. 네. 그런데 좀 단순하지요. 네. 이 신구 조문 대비표만 이렇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고 그 배경에 대한 그 설명 자료 그렇죠. 이런 것이 좀 부족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OECD가 2006년에 이미 훨씬 전이죠. 그런 그 지침 비슷한 그 문건을 제시해 준 것도 방법서를 알려준 거예요. 이것이 그래야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가 그렇죠. 되고 네. 이런 양방향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그 새로 만들어지는 법안에 나도 참여했다. 이런 그 주인의식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그 자발적으로 법규 준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준수하지 않게 되면 네가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봐. 아니면 그 이유를 대지 못하면 준수하십시오라고 네, 네. 하는 comply or explain이라는 이런 또 제도적인 원칙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정부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제도를 만들 수도 있죠. 네. 아니면 초장에 긴급 명령을 해서 막거나 뭔가 새로운 요구 조건을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혼자서 하기에 좀 버거우면 그렇죠. 이런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필요한 것은 하되 네. 혼자서 하겠다 이런 부담은 접어두시고 네. 같이 좀 하자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게 지금 디지털 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가 나온 배경이기도 하겠네요. 예, 닥사도 네. 사실 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법은 없는데 네. 이 시민사회 또 정부 당국 아니면 국회 이렇게 요구가 오는 거죠. 그렇죠. 니들이 제대로 좀 해봐라. 네. 그런데 저희가 5대 거래소라고 합니다만 저는 5대 거래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7개, 26개 그 작은 거래소가 또 한 예, 20몇 자금 개 세탁 있죠. 방지를 위해서 FI에 등록한 이런 거래소들 중에 5개인 거죠. 그렇죠. 이거를 5대라고 해서는 너무 큰 부담을 주시는 거고 그 중에 5개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그러면 이 거래 지원 또 거래 지원 종료 또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거래 지원 폐지 교육 자료 또 준법 감시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은 뭘까 이렇게 한번 외부의 압력도 있었고 자체적인 또 협의 과정도 있고 그래서 네. 테라 루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출범을 하게 됐는데 위믹스를 계기로 해서 그 뭐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의 합치는 있었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위믹스 측에서는 거래 지원 종료가 부당하다고 네. 해서 가처분 네. 신청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 가처분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우리나라도 이제 비로소 법원의 어떤 지원, 네. 이 금융 당국 또는 어떤 이 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디지털 가상 자산 거래소도 이 어떤 공적 기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걸 그렇죠.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네. 그 뒤에는 이들의 영리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은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배려해 줄 필요는 있다. 이것이 그 판결문에 나와 있고요. 위믹스 판결뿐만 아니라 그 한 해 앞서서 2021년에도 유사한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저희 뭐 업비트를 포함해서 비롯해서 이 5개 원화 입출금 거래소 네. 또 이 코인 마켓만 네. 운영하는 이 거래소들도 그러한 그 선제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어떤 장치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민하고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한 발 앞서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 위믹스가 뭐 공시라든가 이런 게 실제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판단하는 건가요? 예, 아쉽게도 네. 그러한 경우가 좀 있었죠. 그것이 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 소명의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소명 과정에서 일관되게 입장을 취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소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좀 있었고 이 유통량이라고 하는 측면이 테라 루나 네. 사태도 그랬고 네. 위믹스도 그랬고 어느 순간부터 FTX도 마찬가지고요. FTX도 FTT라고 네. 자기 발행 토큰 네. 이거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이제 사업에 활용하고 네. 또 심지어 관계사 대출을 하면서 고객 자산으로 네. 이를 은폐하고 이런 행위들이 문제가 됐었던 것인데 그럼 이 자기 발행 토큰을 네. 가지고 락업을 해놨다. 즉 풀리지 않게 장치를 걸어놨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그 상태도 알려줘야 되고 이것이 풀렸다고 하면 그 풀린 상태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되죠. 네. 그리고 몇 개를 발행하기로 했고 몇 개를 발행했고 몇 개를 이 락업에 유지 보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그래서 그 공시를 하고 투명해야 프로젝트 되는데. 매니저들이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야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신뢰할 수 없게 되면 과연 저들에게 주어진 책무 또 책임을 다할 능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터이고 이것은 이제 금융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금융 쪽에서도 투명성, transparency하고 네, 네. 또 책임성 이라고 하는 accountability라고 하는 2대 그 덕목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이 있거든요. 네, 네.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신뢰는 없어진다고 네.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도 하고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뭐 기회도 있었지만 그 주어진 기회를 토대로 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그렇다고 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거래 지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전통 금융자산은 주식이나 뭐 채권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있고 한국 거래소가 있고 증권은 예탁원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고 현금은 증권금융 뭐 이런 데서 다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소 자체가 고객 자산을 다 자기네 갖고 있고 뭐 모든 걸 어떻게 쓰는지 공시도 안 하고 관련 제도도 없고 해서 비슷한 지금 문제가 터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이 시청자들한테 우리가 현실적인 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출범한 지 센터 한 1년 넘었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네. 실제 경험한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실제로. 네. 민원을 보면 제일 많은 게 네. 차고 전송이에요. 이게 이게 오입금이군요. 네. 예, 오입금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차고 전송 아니면 전송 실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입금이라고 하면 네. 뭔가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은행하고 비교를 그렇죠. 해보면 은행은 그렇죠. 네. 이 중앙화된 관리자가 네. 은행이거든요. 그렇죠.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누군가 계좌에서 누군가 계좌로 왔거든요. 네. 그럼 은행은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럼 은행이 그거 당신 거 아닌데 잘못 들어왔네. 돌려주세요. 근데 버티죠. 예금자 보호기구에서 그러면 먼저 이렇게 돌려주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은행이 예. 계속해서 설득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돌려줘라. 예,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오입금 또는 차고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록체인에는 이름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지갑만 있을 맞아요. 뿐이죠. 이 지갑도 저 지갑으로만 가죠. 예. 그리고 특이하게도 블록체인에 이제 뭐 메인넷도 있고 네. 이 메인넷을 빌려서 쓰는 네. 토큰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토큰이나 코인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어떤 건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차고 전송 오입금 민원이 굉장히 많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건 해결이 안 되죠? 해결하는 방법이 네. 뭐냐는 거죠.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소액으로 한번 네. 테스트 입금을 전송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저쪽 거래소가 그렇죠. 지원하는 네. 그 받는 쪽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맞고 그러한 거래 지원하는 지갑으로 제대로 갔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보내도 제대로 가는 거죠. 이런 것을
그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것이 어떤 뭐 저희도 기술적인 복구 메커니즘 이거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량이 되면 워낙 하소연이 많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당한 것처럼 그런 생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복구도 그렇고 이런 오입금 착오 전송도 저희가 연구 개발한 역량을 토대로 해서 저희 비용으로 다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하소연하지만 뭐 기술적으로 또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이런 착오 전송 구제는 블록체인 특성상 어렵다. 그래서 제일 피하는 방법은 소액으로 아주 작은 해보고. 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리고 미리 저쪽 그 보내고자 하는데도 네. 확인을 해서 어떤 것이 어떤 네트워크, 어떤 지갑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면 앞에서 해외에서 이 법 제도, 법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지금 기능 쪽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많은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한국 국내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앞으로 가상자산 이 법안 마련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죠. 아니요. 저 조금 합니다. 네. 특정금융정보법이 이제 트러블룰 네. 시행을 위해서 네. 이렇게 이제 개정이 돼서 네. 그 1년 넘게 유예 기간을 둬서 네. 이제 작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이 됐고요. 네. 이것이 이 트러블룰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 이동 규칙이거든요. 이걸 그렇죠. 가상자산 버전입니다. 네. 이 가상자산이 자금이 어떻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는지 그 추적성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을 그렇죠.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고 자금 세탁 방지 차원에서 그 시작점에는 민간 파트너인 거래소들이 있는 거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안들이 네. 사실 뭐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나요? 새로운 네. 법들도 있고 네. 법안도 있고 기존의 네. 전자금융거래법을 바꾸는 아니면 이런 법안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테라루나 또 FTX 또 위믹스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서 국회에 계신 정무위 중심으로 윤창현 의원 또 백혜련 의원 정무위원장 이 중심으로 양당에서 자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심거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시장 남용 행위 이런 것을 먼저 금지한 다음에 육성에 관한 법은 글로벌 이 법제 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2단계에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가름마가 타져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 불공정 거래, 금지 이러한 쪽 그리고 징역형이라든지 몰수 추징 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갖추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고객재산 분리 보관 뭐 이러한 의무 부과 이런 그 제한적인 신뢰 회복의 가장 선결 과제부터 좀 하자 이런 그 논의가 되고 있고 지난 연말에 이제 법안 소위에 이제 상정은 되어 있고요. 연초에 그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지금 사실 투자자들은 알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모르면서 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센터장님은 그 내부까지 원리까지 다 이해하시고 세계적인 법규 동향도 지금 다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가장 잘하실 것 같아요.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조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예를 들면 어떤 면을 체크하고 혹은 또 어떤 면을 우리가 보면은 크게 뭐 당하지 않는다 혹은 실수를 안 한다 뭐 어떤 이런 차원에서 전문가로서 좀 쉽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은데 절대로 디지털 자산 투자 남들보다 앞서서 해야 된다라고 꼬드기면서 다단계 투자 거기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진짜
절대로 이게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네.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이제 전자금융을 이제 악용한 통신 사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하는 경우도 많이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 사전적으로 좀 네. FDS라고 그 사기 거래 이 탐지 시스템이 있어요. 네, FDS. 네. FDX. 이거를 이제 네. 이 AI를 통해서 고도화하고 네. 사전적으로 적발을 해서 피해를 예방하려고 합니다만 네. 이 관련법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또 가상자산 거래소들 네. 간의 정보 공유 또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낚아챈 돈을 거래소로 입금을 해서 네. 이거를 코인으로 교환을 해서 또 빠져나가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 체계가 또 거래 네. 중단, 자산 동결 같은 임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 전기통신 피해 네. 환급 특별법이라고 있는데 그게 좀 개정됐으면 좋겠고요. 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보이스피싱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뭐 문자라든지 피싱 문자 이런 맞아요. 것들, 카톡이나 예, 뭐 국제 발신 맞아요.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눌러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금감원, 금융감독원, 뭐 네. 중앙지검 아무리 얘기해도 전화 안 합니다. 절대 당국에서는 그냥 끊으십시오. 네. 저도 절대로. 당했어요, 사실은. 아, 네. 그렇습니까? 신고도 했었어요, 네네네. 건강에. 네. 근데 그게 전혀 모르는 사이에 당하더라고요. 예. 아무리 똑똑해도 당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그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그 피해 신고 접수를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이 피해가 네. 생겼을 때는 한 네. 사람이 네. 이렇게 피해 접수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진술하면 네. 다른 피해자들은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경찰서에 안 가도 되게끔 네, 네. 이 경찰이 아주 좋은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두 네. 가지 말씀드리고 네. 나머지는 이제 네. 제도적으로 많이 네. 이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고 또 네. 글로벌하게 범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놓치지 말고 네. 잘 살펴서 네. 우리나라에 맞는 네.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네. 정말 기술적인 역량을 토대로 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글로벌하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이 산업 생태계 또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을 아주 견실하게 그렇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투자자 보호를 하고 나에게 자금을 주신 분들에게 이 사업 결과로 보답한다 이런 문화가 있는 데는 자금이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네. 이렇게 이제 이런 크립토 윈터를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걸러질 네. 것이고 예컨대 비탈릭 부테린도 그랬습니다. 이제 2023년 전망을 하면서 네. 이 새로운 이 탈중앙화된 응용 프로그램 DApp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네. 네. 많이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디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그런 그 기술적인 역량 네. 제가 이더리움을 이렇게 홍보하는 건 아닌데 네. 그 비탈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더리움 개발자 집단들이 로드맵을 진짜 여러 단계를 제시를 맞아요. 했어요. 네. 그 작년에 이제 머지라고 하는 이제 첫 네. 단계를 했고 네. 이런 과정이거든요. 블록체인의 그 트릴레마가 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이 네. 보안성도 갖추고 그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또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이 상호 운용성 네. 이런 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계속 개발하고 있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의 처리 용량도 늘리는 네.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된다고 하면 기술적 분야에서는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러나 이제 자금이 오고 가는 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또 보호 장치가 네. 필요한 필요하고. 것이고 그런 네. 것이 원칙에 입각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발행자에 네.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항목 또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네. 항목들이 제대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또 사업 결과에 대해서 알려질 수 있게끔. 그렇죠. 아 그리고 이거 있어요. 네. 이 시장을 좀먹는 네. 그 나쁜 행위자들이 있어요. 네.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이걸 배드 액터라고 그러는데 네. 이거를 정부 규제 당국이 이 사람들이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네. 이런 것도 법제화됐으면 좋겠어요. 실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SEC나 CFTC 또 뭐 영국 FCA 또 네. 유로존 뭐 아주 많은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민사적인 행정 제재거든요. 네.
심지어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 시장에서 손해를 입히려거든 딴 데 가서 놀아라. 5년 동안. 네. 네, 5년 동안. 네. 이것이 접근 차단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그대는 이 여러 투자자들이 뒤에 있는 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업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자격 정지입니다. disqualification. 그리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다 토해내라. 네. 그리고 걷어들였던 자금은 원상 회복해라. 이런 것들이 민사적인 행정 제재, 그것이 배드 액터를 차단하는 그렇죠.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네. 우리 자본시장법에도 네. 그런 것이 사실은 없어요. 맞아요. 형사제재 일변도인데 맞아요. 이런 것이 이 금융뿐만 아니라 맞아요. 이쪽 새로운 디지털 자산 반드시 도입해야 돼요. 부분에서도 그래야 네. 행정 규제 당국도 자기가 맡은 소임을 다했다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서 탄탄한 제도가 갖춰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예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또 네. 투자자 보호 네. 원칙을 반영한 제도 설계 또 과중한 업무에 네. 시달리고 계신 이 금융 당국이죠. 네. 계신 분들에게 정말 네. 진심으로 감사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센터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에 남는 말은 투기는 우리 브로커들을 벌게 하는 거고 그리고 투자는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말 중에 오늘 주제가 다 담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투기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려면 우리 업베트 여기 투자자 보호센터 이런 좋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나 많이 볼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기 투자자 보호센터 우리 이 센터장 같은 분들과 같이 계속 협의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들으시고요. 우리 사회 전체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가 집단 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하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정말 바른 길로 올바르게 가고 또 한국이 이 과정에 세계 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과 투자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건데요. 기술은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공부도 하시고 또 투자자 차원에서도 법규 같은 걸 꼭 팔로우를 하고 체크를 하시면서 지혜로운 투자 활동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이혜봉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유화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화 쇼입니다. 오늘처럼 우리 좋은 내용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